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명대입학원에서 교무실장 및 사관반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메이진 이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명대입학원에서 사관반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수학과 팀장 이재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제2국어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명대입학원에서 과학 가르치고 있는 염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금 봉투 속에 있는 그 책자를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과 형광펜도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 차례부터 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근데 많이 더우셨죠? 폭염주의보라고 하던데 상당히 더워가지고 오늘 오실 수 있으려나 걱정을 조금 하긴 했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더우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목차는 총 3가지로 준비해 드렸고요. 일단 첫 번째, 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현입시의 체제 변화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학과 이재욱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올 특별히 더 이 고등학교 과목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3번째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아까 보셨던 그 모든 과목 선생님들께서 다 각자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2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필기를 좀 병행을 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2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용어부터 정리를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학년도 부분 보이시죠? 네, 여기 형광펜을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학년도도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인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4년인데 지금 현재 고3이 대학교에 들어갈 연도는 몇 년도죠? 네, 25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대학교 1학년이 되고요. 따라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25학년도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중3 학생이 24년 중3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갈 연도는 몇 년도죠? 28.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의 학년도를 28학년도라고 볼 수 있겠고, 이 28학년도에 여러 가지 개편 사항이 나왔습니다. 다들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시 관련해서 용어 역시나 제가 2페이지에서 다 준비를 해드렸는데, 자, 먼저 형광펜을 준비해 주시고요.
대학교에 들어갈 경로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 걸 다들 아실 텐데 수시 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광펜을 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자, 우리 교과로 대학을 갔다 라고 했을 때 그 전형인데,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 무엇이냐? 밑에 보시면 학교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학교의 내신 성적, 그 등급을 기반으로 해서 정량평가, 즉 객관적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에 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뒷페이지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긴 할 건데, 원래가 이제 9등급 체제에서 이제 바뀐 개편에 따르면 5등급제가 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신 성적만 가지고는 좀 변별이 힘들다라고 각 대학에서 많이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해서 이 교과 전형에는, 자, 이쪽 부분 이 수능 최저를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권 대학교들은 웬만하면 교과 전형으로 갔을 때 수능 최저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3이 11월 달에 치르는 그 수능 점수에서 대학교가 요구하는 최저 등급을 충족해야 그 내신 점수와 함께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오른쪽에 간단히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 주변 학교, 일반고에서 특히 많이 가는 전형 중에 하나가 교과 전형인데, 이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신 점수와 수능 최저를 가지고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자, 역시 형광펜을 쳐주시고요. 자,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학교에 선발하는 전형이 되는데, 그 선발 방식이 먼저 학생부, 그리고 서류, 면접 등을 종합해서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방식인데, 여기서 괄호를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이 문구에서 보시다시피 위는 그 결과값, 점수로 판단하는 방식이라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 보통 그 과정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했고, 그리고 들어가려는 과에 맞춰서 얼마나 고등학교 생활을 맞춰서 잘 했는지, 그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주변 대신고라든지 자사고에서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을 시키죠. 그래서 보통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가고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성적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과 전형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저도 그렇고 이쪽 팀장님도 그렇고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원래는 사실 여러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이 있었는데, 자, 이게 이미 자기소개서를 필두로 해서 많은 서류들이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그 과정,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고 선발을 하는 그 이제 전형이 되겠는데, 이게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도, 자, 결국에는 내신 점수를 기반으로, 그리고 생기부에 면접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줘야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일단은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과정 얘기를 드렸는데, 과정 안에 당연히 점수도 포함입니다. 물론 교과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왜냐면 여러 예전에는 서류들을 많이 이제 보면서 뭐 심지어는 개인 동아리 활동까지 들어가면서 했지만 그 대부분의 것들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 생기부를 쓸 때 기반으로 하는 게 당연히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생기부를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위에 있는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자, 당연히 우리 지금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는 내신을 챙기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정시 전형도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하고, 왜냐면 이제 수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서울대에서
지금 정시 전형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시에도 이제 내신을 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고려대 그리고 이제 연세대까지 그 트렌드를 지금 따라가는 추세이니까 아마 조만간에 대부분의 서울권 대학교들은 정시에도 내신을 반영하는 걸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8학년도니까는 이제 좀 남았죠. 네, 그때까지는 아마 이 서울대 트렌드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드리면 지금 크게 우리 대전권 지금 특히 우리 주변 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갈 수 있는 전형이 크게는 세 가지인데 주로 가는 전형이 위에 두 가지입니다. 학생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자, 그래서 말 그대로 내신은 이제 수능 정시에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으로 챙겨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뒷페이지를 펴주시겠습니다.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현 중3 학생들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번 6월 간담회를 특별히 더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갔는데 처음 맞이하는 체제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페이지를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제일 처음 부분, 제일 큰 변화인데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이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주목할 점 그러면 1등급은 몇 %까지인가? 통합해 주시겠습니다. 10%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보는데, 자, 오른쪽에 잠깐만 그럼 필기 좀 하겠습니다. 자, 기존과 비교를 좀 해야 될 건데, 그래서 먼저 기존의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이 11%까지였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필요하시다면 적어주셔도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속도와 필기하시는 시간이 좀 안 맞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필기 안 하셔도 저희가 이제 오늘 끝나고 이 필기본을 다 보내드릴 겁니다. 일일이 이제 번호 이제 해가지고 다 보내드릴 거라 걱정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일단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 2등급이 11%까지인데 개편을 보면 1등급이 10%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치상 봤을 때 거의 기존의 2등급권 학생들이 다 이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내신 따기는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개편안의 2등급은 왼쪽에 보이시죠? 누적 34%, 이걸 보셔야 됩니다. 누적 34%까지가 2등급이 되겠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자, 그런데 기존의 9등급제에서는 4등급이 40%까지였습니다. 40%까지. 자, 그렇다면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 이게 누적 34%니까 거의 2등급 초반부터 해서 4등급 초반까지, 2등급 후반부터 4등급 초반까지가 개편안의 2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치를 보면 개편안 기준으로 2등급이면 이 학생이 원래 9등급제로 따졌을 때는 4등급인 학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가 굉장히 하락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은 개편안 기준을 봤을 때는 무조건 1등을 받아야 된다. 즉 10% 안에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 자, 이걸 수치로 말씀드리면 전교생 200명 기준이면 20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300명이면 30등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되고, 만약에 그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좀 신뢰도가 많이 하락을 하는 거죠. 이 점수 등급 체계상. 자, 그러면 1등급 받기가 쉬워진 건가? 라는 질문에 요렇게 제가 답변 드리면, 자, 1등급이 아니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한 과목이라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1점 극초반 또는 1점 초반, 그러니까 1.5 이 정도까지면은 안정적으로 서울대를 갈 수가 있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1.5라고 하는 것은 주요 교과목 안에서도 2등급 과목이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점수를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등급 받기가 쉬워진가 좋아진 거 아닌가를 거꾸로 보시고 1등급이 아니면 굉장히 위험하거나 그러니까 학생들 부담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이실 거고 저희가 매년 이 중3 7월 개강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개강을 한 뒤에 학생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요소부터 해가지고 이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힘들어진다. 근데 그거를 말로만 해서는 이 중학교 3년이라는 그 교육과정 안에 갇힌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게 벗어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개강 때는 무조건 고등학교 과정인데 시험을 계속적으로 치릅니다. 고등학교의 시험으로. 그러면 중학교와 갭이 크다는 거를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고1 4반반, 고2 4반반, 지금 뭐 고3까지 해가지고 그 이제 점수대를 나오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부터 11월까지 일단 여기 대학 그 고등학교를 쓰기 전 그 달까지는 본인의 고등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실력 확인이 필수입니다. 일단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고등 과정으로. 그래서 그 시험을 지속적으로 저희도 준비를 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예정이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또 관건 중에 하나였는데 고교학점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고1까지만 상대평가를 하고 고2, 3은 절대평가로 이제 바꾼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최종안으로는 자, 형광펜 치시겠습니다. 자, 함께 기재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대평가로 보시면 되고 학생들은 고1 때만 내신을 관리하는 게 아닌 고3까지도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갈 건데 이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선택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은 4차 등급을 미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평가로 기재하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로 기재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과 함께 섞어서 제가 뒷페이지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4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자, 4페이지 펴주시면 개정 교육과정, 이제 교과목에 대한 표입니다, 이게. 여기를 정말 잘 보셔야 되고, 별표를 치시겠습니다. 제가 매년 입시 설명회 할 때 항상 이 교과목에 대해서 정말 이제 강조를 좀 드리는데,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 노란 색깔 표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방금 페이지의 세 번째, 그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은 4차 등급 미기재한다. 그 부분이 이제 여기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가로 필기를 뭐 해주시면 그냥 절대평가로 기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절대평가를 하는 거, 상대평가를 하는 게 무슨 그런 차이가 있는가를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동사고 3학년 영어가 내신 영어가 절대평가입니다. 1, 2학년 때까지는 상대평가로 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게 어느 정도 쉬운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시험 대비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왜냐면 순위특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영어라는 책이 있는데 범위를 한 1에서 18강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얼핏 보시면 이게 많은 분량이거든요. 한 강 한 5문제씩 있으니까는 18 곱하기 5 하면 대충 계산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되게 많은 분량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문제, 그 책에 있는 문제 그대로 출제를 한다라고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이 영어 시험 대비를 해주는 것 자체가 이 학생들에게는 완전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영어는 쌤서 만들어도 돼. 대신에 다른 상대평가 과목인 거에 집중해.
대표적으로 이제 국어 같은 거는 절대평가를 거의 안 하거든요. 한 고3까지 쭉 상대평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어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제 수학 상대평가 있는 거라든지 과별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를 시키고 준비를 안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는 어떠냐? 뭐 당연히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틀린 게 이상할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다 A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한다라는 건 거의 그대로 시험 준비를 안 해도 된다.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자, 그러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자, 이 표시가 있죠? 요 색깔. 이 색깔도 상대평가 석차 등급 미기재 과목입니다. 그럼 이제 이 색깔 표시가 어디 있냐면은 그 표의 제일 하단부 밑에서 세 번째 칸까지. 자, 그 부분 역시나 절대평가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대학교에서도 반영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노란색 부분과 회색 부분 제외한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다 보시면 그러면 그 전체가 다 상대평가 과목이 되겠죠? 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 왼쪽 상단에 공통 과목이라고 있습니다. 형광펜을 쳐주시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이제 수강을 해야 되고 내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 공통 과목을 1학년 때 배웁니다. 역시나. 자, 이거는 개편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고 이제 공통 과목은 다 1학년 때 이제 배우는 거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다들 익숙한 과목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국어부터 여기 과학까지를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익숙한 과목이자 대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주요 과목이라고 지칭을 하고, 여기서 이제 서울대와 이제 연고대 같은 이제 사립대 조금 나뉘는데, 서울대 같은 국립대는 이제 요 주요 교과목에 밑에 보이시죠? 요 기술과정과 제2외국어.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다 봅니다. 다 보고 이제 연고대 같은 사립대는 주로 이제 이 주요 교과목 위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개편되기 지난번에는 이게 좀 오래된 거죠. 그때는 이제 학년별로 대학교에서 반영한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학년 때는 이제 지난번에 한 20%, 2학년 때 뭐 30, 그다음에 3학년 때 50 이렇게 3학년 때 가중치를 많이 주었는데, 이제 바뀌고 나서부터는 전 과목 전 학년 10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1학년 때 조금 못 봤어도 뭐 3학년 때 뒤집거나, 실제로 이제 안수환 같은 케이스가 원래 중3 때까지 운동만 하던 친구라서 공부를 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부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급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1학년 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고3 때 내신 1.0, 그러니까 전과목 1등급 받으면서 이제 뒤집은 거죠. 그래서 연세대까지 갔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당연히 잘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바뀐 5등급 체제에서는 1등급 10%는 이제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요 교과목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께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영어, 수학은 솔직히 크게 뭐 걱정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 수업을 들어오기 전에 또는 시험을 통해서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은 영어, 수학은 애초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도 관심도가 높으셔서 잘 준비를 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항상 매년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 이제 국어랑 과학에서 이제 준비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상위권 같은 경우는 애초에 다 준비를 시키는 반면에 이게 좀 영어 수학의 중요도 때문인지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과에서는 좀 준비도 미흡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연히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치면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4관반 학생 중에 한 명도 뭐 전과목 그냥 1등입니다. 전교 1등. 인데 국어에서 이제 조금,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수강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7월달에 전과목 제가 모의고사를 쳐보면 영어 수학은 얼추 괜찮게 나옵니다. 근데 국어랑 이제 뭐 과학은 아직 진도도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국어에서 보면은 점수가 이제 처참할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그런 학생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다른 전문가들 마찬가지고 결국 상위권을 가리는 과목의 핵심은 국가다. 이 국가를 안 잡으면 결국에는 이제 좀 상위권으로 도약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특별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요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3개의 선택 과목이 2, 3학년 때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제 공통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선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선택을 한다는 건 뭐 전교생이 200명인데 과목을 선택을 한다는 건 그 과목에 대한 인원이 이제 200명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닐 겁니다, 당연히. 그럼 200명보다 당연히 줄어들 거고 그 1등급을 받는 원래 1학년 때 인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200명이면 20명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뀐 체제에서 그 인원이 이제 또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쟁은 당연히 이제 심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 과목 중에서의 분산 비율이 과학이 제일 높습니다. 2학년 때 갔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중앙고 전교 1, 2등 왔다 갔다 하는 송석현이라는 친구랑 1학년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1학년 여름방학 되기 전에 이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름방학의 스케줄 뭐 플랜에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제 방학을 보낼 예정이냐. 보면 이제 빽빽합니다. 일단 일어나자마자 이제 국어부터 하고 수능 1교시 국어니까 국어부터 해서 쭉 스케줄 나열하는데 과학의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과학을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좀 과학을 미리 안 해놨냐, 좀 어떠냐 했을 때 잘 하긴 했는데 돌렸는데 또 까먹었답니다. 그리고 걔가 실력이 절대 나빠서 이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결정타는 이 과학 1등급 받는 인원수 때문입니다. 중앙고 원래 인원이 적긴 한데 이거를 했을 때는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2명인가 3명? 이렇게 1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체제는 물론 이제 바뀐 체제는 좀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은 당연히 이제 이 정도의 비율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대한 비중을 엄청나게 높이는. 근데 이거를 지금 또 수능에서 범위로 들어가는 과목이 이제 과학은 이제 통합과목으로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국어과학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리 준비가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안 해주시면은 이 상위권이나 수능까지 봤을 때 좀 위험할 수 있다. 요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보시면 이제 기존 체제에서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이 거의 절대평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 동사무 3학년 영어 과목이 이제 진로 선택에 들어가고 그럼 절대평가고 그러면 준비도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고 쉬운데 지금 이 체제로 봤을 때는 지금 절대평가를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이랑 그럼 얘네들도 이제 상대평가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사실 원래 기존 체제는 고 1, 2때까지 거의 내신 상대평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고 3 때는 제가 학생들과 좀 다르긴 하지만 상대평가 과목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 수가 이제 적으면 2개에서 많으면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이 체제에서는 오히려 상대평가 과목이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고1, 2, 3학년 때까지 그 부담이나 그 가중치가 많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기존 체제와 똑같이 1학년 때의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기본이고 거기에 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체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1등급은 기본이고 당연하고 필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2, 3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갔을 때 또 1등급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되니까 준비는 당연히 일찍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어과학에 대한 중요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이 과목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수능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제 파트는 거의 끝났고요. 이제 수능 개편안이 확정이 돼서 이제 들어왔는데 핵심 키워드는 공통입니다. 공통. 공통의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공통입니다. 다 공통. 그래서 국어쌤한테도 뭐 제가 여쭤봤고 또 이따 말씀도 해주시겠지만은 국어도 원래 선택 과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좀 취약한 거에 대해서 좀 빼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거를 예신으로 넣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아직 안 됐는데 이제는 공통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문법이 좀 어렵다라고 전 들었는데 이것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어 안에 있는 영역, 그래서 문법부터 해가지고 이제 언어 매체가 이제 원래 문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작이 좀 쉽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화작을 이제 많이 선택을 하겠죠.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이제 다 공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국어 안에서도 여러 과목 그 이제 세부적인 과목에 대해서 공부가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수학도 이제 용어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수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수1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적분 1이 수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가 이제 수능 이제 범위에 들어가는데 보통 확률과 통계를 이제 문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거의 문과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 다 공통이기 때문에 굳이 과를 나눈다면 이과가 유리할까요? 문과가 유리할까요? 이과가 이제 엄청나게 유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과 애들이 아무래도 뭐 문과 애들도 할 만한 과목은 이과 애들은 더 잘하겠죠. 이런 식으로 수학에 대한 것도 이제 이재욱 팀장님께서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 개념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수능, 사회과학도 역시 그 1학년 때 배우는 걸 기반으로 해서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범위로 수능이 출제한다 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제가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영어를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이번 고3 6평 평가 모의고사의 1등급 퍼센트가 1.8%였습니다.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로 나오는데 상대평가 기준으로는 여전히 수능도 9등급 체제라서 4%가 1등급이죠. 근데 이제 절대평가인 영어는 오히려 4%가 아닌 1.8%밖에 안 됩니다. 1등급 비율이. 그러니까 이 말의 난이도가 어떨까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너무 어렵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번 6평을 뭐 저도 매번 시간제고 풀고 하고 이제 난이도를 체크하고 하지만 이게 이제 작년 9평부터 시작된 갑작스러운 그 문제 출제 방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직 학생들이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역시도 이제 이 체제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 중3 학생들이 수능을 칠 때쯤에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왜냐면 작년 6평까지의 틀이 5, 6년에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수능을 칠 때까지는 지금의 틀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제가 이제 책을 만들고 이제 가르쳐 주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어쨌든 영어도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 순서에 이제 정리를 하면은 내신 9등급제는 폐지됐고 5등급제로 개편됐습니다. 자, 이 시간이 유지가 됐고요. 자, 역시 절대 상대평가 방식 이거를 성적을 병기한다. 역시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 석자등 미기재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내려오시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을 수능에 출제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심화수학을 수능에 넣냐 안 넣냐 결국엔 비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심화수학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미적분, 기하 이 파트를 수능에서 뺐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 수투, 확통을 가지고 수능을 대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이재욱 쌤께서 나와주실 건데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또 따로 전화도 드릴 거고, 그리고 아까 질문 남겨주신 것 중에 필요하시다면 이따가도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학생들이
뭐 이제 이미 시작을 하셨다면 더 좋고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도 그래 늦진 않는데 모든 정신적 요소들을 고등 과정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따가 영어 과목 설명할 때 다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명대입학원에서 수학 4강반 담당하고 있는 수학과 이재욱 팀장입니다. 자, 다음 바로 이어서 대입 개편안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대희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은 현 입시 체제 변화를 위주로 굵직한 요소들만 위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그래서 6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가장 많이 뉴스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죠? 의대 정원이죠. 네, 첫 번째로는 의대 정원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는 꼭 중요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의과대학 모집 현황 먼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 서울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중에서 주목해봐야 될 거는 성균관대가 경기권에 있습니다. 이 경기권에 있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70명 정도가 증원이 돼서 2025학년도에는 110명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충남의 순천향대 같은 경우가 기존 93명에서 57명 증원된 총 150명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다음 대전에서는 건양대와 을지대와 충남대가 각각 51명, 60명, 45명 증원이 돼서 각각 100명, 100명, 155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원래는 3018명 정도 뽑던 이 의대가 이번에 1469명, 정원에는 제외입니다. 정원에 제외돼가지고 1469명 증원돼서 총 뽑는 인원이 4485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전에는 대부분 이제 등급대가 좀 어때야지 의대에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면은 평균적으로 1.0에서 1.2 사이 정도는 되어야지 의대에 진학할 수 있고, 의대 진학하더라도 이제 안정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1.2 정도로 좀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 이제 졸업생 합격 사례 중에서도 22학년도에 김정현 학생 같은 경우에는 1.04의 내신 성적으로 연대 의대에 최종 합격을 했었고요. 그 다음 22학년도 신유경 학생과 24학년도의 김아린 학생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일 때에는 충대 의대가 최초합이었습니다. 근데 22학년도에 신유경 학생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의 내신이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비로 추가 합격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쉽게 얘기 드리면은 의대에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대가 지금 현 체제 안에서는 1.0에서 1.2 사이 정도에 꼭 있어야지만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의과대학이 올해부터는 지금 어떻게 되었죠? 1400명 정도가 증원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좀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부분이 단순하게 의대가 이렇게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의대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의대가 늘어남으로써 의대에 도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죠? 서울대, 연대, 고대, 공대, 공과계열 학생들이 있죠? 그럼 이 학생들도 진입장벽이 낮아졌으니까 당연히 어디를 도전해보게 될까요? 의대를 지원해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자리가 비니까 그 밑에 있는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 학생들, 공과계열 학생들도 나도 한번 성균관대 도전해볼까? 서양고 도전해볼까? 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의대 정원이 증가했다는 게 시사하는 게 단순히 의대 정원이 증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학교, 학과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연쇄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나온 것까지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등급컷은 약간씩은 낮아질 거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인재 전형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최근에 이제 3학년 4강반 학생들 중에서도 지금 3명 있습니다. 1.10인 학생, 중앙고 학생 하나랑 동산고에 1.18 학생, 대전고에 1.26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3명 모두 지금 이제 의대를 쓰려고 이제 준비 중이에요. 그럼 이제 3명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번에 충남대 같은 경우가 특히나 지역 인재로만 수시 전형으로 종합 교과 합해서 70명을 뽑습니다. 70명을 뽑게 되니까 그 전보다는 많이 증원이 된 거거든요. 거의 한 40명 정도가 증원이 돼서 70명을 뽑는 거라 거의 이제 대부분의 지금 아까 말씀드린 3명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충대를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걸쳐놓고 다른 이제 더 위 학교를 예를 들면 뭐 성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 이제 최저 학력이 또 세가지고 내신이 좀 애매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거꾸로 잘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대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쪽을 좀 많이 이제 극상위권 기준으로는 이쪽을 많이 걸쳐놓고 그리고 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대 진학하는 학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의대를 진학하지 않는 뭐 공과 계열이나 다른 자연과학 계열을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조금은 더 열렸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의대 정원의 증가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무전공 인원의 변화입니다. 무전공이라고 하면 전공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무전공이라고 부르는데 무전공 인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9천여 명 정도 있었던 무전공 인원이 이번에 28,000명, 즉 기존 인원의 3배 정도가 이제 증가가 돼서 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000여 명 정도 지금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무전공에서는 유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유형 1과 유형 2가 있는데 유형 1은 흔히 이제 많이 얘기 들으셨던 자율전공학부로서 입학 이후 2학년부터 전공을 선택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신에 의대나 사범대나 특수학과 같은 경우엔 제외가 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유형 2 같은 경우는 계열 학부 모집 형태로서 계열 학부 안에서 입학 후에 과를 선택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원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성균관대가 이번 2025학년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수는 280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고려대는 유형 1과 유형 2에 동시에 이제 신설이 되었는데 자,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유형 1 같은 경우 이렇게 증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형 2 같은 경우에도 증원이 되어서 총 약 100여 명 정도가 증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추가로 제가 이제 고대를 따로 이렇게 신설이 되었다라는 점을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 무전공이라는 것 자체가 전공을 보통 정하고 가는 걸까요? 정하지 않고 가는 걸까요? 정하지 않고 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특히나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 정시, 논술 이쪽으로 더 많이 뽑기는 하거든요. 특히나 그래서 이번에 고대가 이제 생기면서 특히 자율전공학부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과 학업 우수를 위주로 좀 많이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좀 잘 나오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학업 우수, 종합이거든요. 근데 최저를 맞춰야 되는 종합전형이에요. 근데 이 종합전형으로 간다고 해도 어차피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뭐를 보게 되냐면 전공 적합성보다는 학업 역량을 위주로 종합전형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좀 쉽게 얘기 드리면은 내신 관리하면서 세특이나 세부 특기 사항이나 이제 생기부 관련해서는 오히려 심화 탐구에 좀 더 비중을 두면은 참 좋겠죠. 자, 대신에 이렇게 증원된 측면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 자율전공의 모집 인원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냥 생자로 인원을 그냥 새로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학과에서 모집 인원을 갖다가 자율전공학부를 늘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학과 안에서는 모집 인원이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본과계열 중에서도 주류 과들은 만약에 이렇게 자율전공학부가 늘어서 인원수가 감소가 된다면 거꾸로 이제 등급컷이 올라가는 역효과가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 점은 조금은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진로를 정확하게 1학년 때부터 일관성 있게 갖추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일관성 있게 갖추지 못하고 좀 흔들리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전략적으로 무전공, 이 자율전공 학부나 그 다음에 뭐 계열, 학부 좀 큼지막한 범위에서 뭐 생명이면 생명, 아니면 뭐 자연과학이면 자연과학 이렇게 아울러지게 종합전형이든 교과전형이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따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무전공 인원의 변화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면은 지금 모집 인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뭐가 보이죠? 교과 모집 인원 변화가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2018년도부터 해서 2025년까지 해가지고 꾸준히 뭐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지금 그래서 전체 전형의 45%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거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 드리면은 이쪽이 대부분 저희 근방의 학교에서 많이 쓰는 대학 전형인데 이 부분만 하더라도 전체의 몇 %를 차지한다? 거의 70% 가까이 되는 인원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2026학년도 모집 인원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은 교과 전형이 15만 명, 그리고 수시 종합 전형이 8만 명. 그에 반해서 정시는 어떻죠? 수능 위주는 6만 3천 명. 그 다음에 교과 종합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위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살펴보면은 317명, 219명 해가지고 지금 인원수의 차이가 이제 현저히 이제 많이 벌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까지 의대 정원수가 늘었고요. 자율전공 인원수도 무전공 인원수도 늘었고, 그러면서 수시나 정시에 비해서 이제 수시의 인원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이근방 학교에서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수시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도 이 부분에서도 이제 중요 표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읽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1월 29일에 서울대 입학본부에서 이제 대입 정책 포럼을 따로 개최를 하였는데 이제 이때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좀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는 실제 기사 내용이고요. 밑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부분이 있으니까는 요약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 여기 대입 이 정책 포럼 개최하면서 서울대에서 언급한 부분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면접 설계 및 평가 방식을 개편하겠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한 학교당 2명 뽑던 수시 전형, 지역 균형 전형에서 수능 최저도 원래는 3개 합 7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교별 추천 인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정시에 내신 반영하던 게 이제 대표적으로 원래 서울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수능 비중을 좀 더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시 비율도 축소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명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지역 균형으로 학교별로 서울대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이제 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폐지가 되었겠다. 서울대 쓰려면 결국에는 2가지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내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기부.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가적으로 면접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은 살펴봐야겠지만 수능 최저 맞추는 거 생각하지 않고 서울대 쪽에 진학하고 싶다면 내신과 그 다음에 생기부 2가지만 이제 챙기면 되는 거죠. 그럼 서울대를 가지 않고 이제 뭐 연대나 고대 아니면은 의대 지원을 하고 싶다 하면은 방향을 어디로 잡으면 될까요? 내신은 물론이고 보통 이제 수능 최저를 좀 많이 맞춰줘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좀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내신이 일단 최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따라 이제 교과면 교과 방향으로 전략을 잡고 종합이면 종합 쪽으로 전략을 잡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올해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서도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 위주로만 지금 정리를 드린 거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제 학생들과 많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이제 추가로 나오는 이슈나 사안들에 대해서는 또 학생들 통해서 직접 또 이제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입시 변화를 살펴봤고요.